구스타프 클림트를 제 나름대로 해서 내린 결론은 그 자유.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많은 욕을 먹어가면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예술적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용기를 내서 독립을 한 거죠. 그래서 저는 그 클림트를 제 나름대로 한 줄 요약 이런 거 저 좋아하거든요. 황금빛 자유다 이렇게 풀어봤고요. 그리고 이제 그 황금빛 자유를 표현한 4가지 키워드로 제가 준비한 건 여자, 에밀리, 그다음에 자연, 죽음 이렇게 만들어봤고, 그다음에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오스트리아 주류 미술계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굉장한 용기를 가지고 사람들을 모아서 으쌰으쌰해서 이렇게 독립한 이야기. 그리고 이제 미술 감상법 간단하게 저 나름대로의 미술 감상법 소개드렸고, 뭐 미술 감상하는 방법의 4가지 단계, 저의 나름대로 개인 경험, 그리고 이제 최 선생님의 보물상자를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안 오셔가지고 제 마음에 보석상자가 있다, 최 선생님을 따라하고 싶다, 뭐 이런 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고요. 요거 하려다가 여기서 이제 연표에서부터 제가 스탑하고 오늘 여기서부터 나가겠습니다. 구스타프 클림트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세기 말과 세기 초를 견뎌낸 사람이에요. 저는 이 단어가 너무 멋있더라고요. 세기 말, 19세기 말 끝을 잡고 20세기 초에 딱 그 문을 열어주고 딱 가신 분이시죠. 그래서 세기 말과 세기 초를 견뎌내신 분이신데, 이렇게 19세기 말에서부터 20세기 초까지 구스타프 클림트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잠깐 동양 서양해서 제가 요약해 봤어요. 그래서 요때 이제 1800년도 초에 요게 이제 그 루이지애나라는 거를 이제 이 나폴레옹이 미국에다 팔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제가 지리의 힘이라는 책에서 살짝 읽은 내용이라 가지고, 이때 나폴레옹이 이 미국에다가 그 팔 때 매각 서류에 이제 사인을 할 거 아니에요. 사인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한 게 유명한 말이 있더라고요. 이제 이 땅을 미국에다 파니까 그 영국이 해양전에 굉장히 강대국이잖아요. 이제 해양전에 가장 큰 그 해양전을 미국이랑 이제 겪게 될 거다. 그리고 미국이 이렇게 이 루이지애나를 삼으로써 영국이 그 오만하고 거만한 머리를 미국에 숙일 거다, 이렇게 예언을 했대요, 나폴레옹이. 근데 거의 뭐 현실화됐죠. 그래서 제가 어저께 마지막으로 이거 한 번 더 보면서 해양전 얘기가 나오니까 어제 그 철원에 최태성 그분이 오셔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 역사, 가까운 역사를 알면 미래가 보인다, 그거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셨는데, 거기에 거북선 그 해양전 얘기가 나와서 또 연결이 돼서 어제 되게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 그 임진왜란, 그때 저희 강의 때도 배웠던 그런 내용, 그 거북선 얘기가 나오고, 그 6.25 전쟁 당시 우리나라 해군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어저께 강의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그 해군 함선이 백두산호다. 근데 뭐 그 배를 살 당시 이름도 화이트 헤드였다, 뭐 이런 재미난 이야기를 또 해가지고 재밌었고요. 또 그 영국 얘기가 나오니까 또 어제 그 최태성 선생님 강의도 또 재미있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뭐 빈에서 뭐 이런 회의가 있었죠. 나폴레옹 전쟁에서 이제 승전국들이 유럽 지도를 다시 만들어야 되니까 이런 회의도 했었고, 영국에서 이제 세계 최초로 뭐 지하철 같은 게 만들어졌고, 프로이센 오스트리아가 전쟁했고, 이런 거는 이제 함스부르크 할 때 해주실 거죠? 어려워서 넘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동양 쪽 들어가면 그 일본이 그 아까 선생님께서 일본 얘기도 하셨지만, 원래 일본이 그런 중앙집권 국가가 아니에요. 이렇게 섬나라라서 여기저기 막 흩어져서 막부라는 게 막 흩어져 있었는데, 요때 이제 메이지 유신이라는 일을 계기로 해가지고 유신 정부가 생기거든요. 사실 이것 때문에 이제 거의 동양에서는 이때서부터 그 서양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냥 동양하면, 지난주에도 제가 자포니즘 설명드렸지만 동양하면 일본밖에 생각 안 나요, 이때 당시에는. 그래서 이런 일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때 메이지 유신 정부가 생기면서 그 새로운 정부가 진짜 선진국이 되고 싶다, 유럽처럼 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아쿠라 사절단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막 외국에 보내죠. 막 돈을 어마무시하게 들여서. 그래서 이제 자본주의를 이때서부터, 일본은 이미 이때서부터 막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려고 엄청나게 이렇게
많은 자본과 사람들이 인력을 투입해서 이렇게 발버둥을 쳤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이때 당시 그냥 계속 쇄국 정책을 펼치다가 나중에 이제 여기 오면은 이렇게 그 대한민국 경술국치 이렇게 해서 뭐 3.1 운동 일어나고 뭐 임시정부 이렇게 수립된 이런 내용이 있고요. 여기 이제 1879년에 에디슨이 정부를 만들었대요. 요거 이제 뒤에 나올 크림트 그림이랑 좀 연결된 거라서 제가 넣었어요. 크림트 그림에 이런 뭐 등에 대한 얘기가 있어가지고요. 뭐 쭉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미 이때 지금 구스타프 클림트가 20세기 초까지 살았잖아요. 이때 이미 저는 요게 좀 특이해서 튜링 머신이라는 게 이미 생겼대요. 그래서 요것만 잠깐 제가 설명드릴게요. 튜링 머신이 뭐냐면 혹시 이 영화 보신 분이 있으신가요? 이미테이션 게임이라는 영화인데 이렇게 아직 못 보신 분이 있으면은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굉장히 재미난 영화인데 이 튜링 머신이라는 게 이 영화에서 보면 이 사람이 튜링 머신을 고안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2차 세계대전 때 이제 독일 그 암호를 해독하기 위한 기계를 만든 건데 이게 튜링 머신이에요. 그래서 이 튜링 머신이라는 게 거의 지금 현대 컴퓨터의 이론적 기초가 이미 다 이때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이 튜링 머신으로 풀 수 없는 문제는 지금 컴퓨터로도 풀 수가 없대요. 근데 거의 이론적 기초고, 근데 뭐 저희가 뭐 워드 프로세서 자격증 같은 거 시험 보면은 세계 최초의 컴퓨터는 뭐 애니악 이렇게 하는데 이거 자체로는 컴퓨터까지는 아니지만 이론적인 거는 다 이미 구성이 다 된 거죠. 이미 구스타프 클림트 시대에 이런 것들이 다 구성이 돼서 1937년도에 이미 이런 게 다 나왔던 거고요. 그렇게 구스타프 클림트가 이렇게 세기 초까지 견뎌낸 사람이더라고요. 클림트의 이 인생을 한번 살펴보면 1862년에 태어났고 이제 아버지가 금세공자, 이건 많이 아시죠? 금을 이렇게 이용해서 어떤 물건 같은 거를 만드는 이런 분이셨고 어머니는 뭐 가수였대요. 근데 어머니에 대한 얘기는 그렇게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할아버지 얘기가 있어요. 할아버지 때부터 원래 수공업자였대요. 그래서 할아버지 때 원래 보헤미안 뭐 이쪽인데 먹고 살 게 별로 없으니까 수공업자들은 보통 이렇게 귀족들을 위한 물건들을 막 만들어서 팔고 그러는 사람들인데 이제 좀 살기가 힘드니까 함스부르크 왕가 쪽이 요즘에 잘 나간다더라 하는 이제 소식을 듣고 이 오스트리아 쪽으로 온 거죠. 할아버지 때부터 이쪽으로 오려고 해서 그래서 아버지도 이제 금세공자가 돼가지고 했는데 사실 생활은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생활이 어려워서 뭐 성탄절 때 빵 한 조각이 없어서 힘들게 살았다는 얘기가 있고 뭐 15살 때까지 뭐 5번을 이사했다. 근데 뭐 이거는 저도 이랬던 것 같은데 요즘이랑 뭐 예전이랑은 다르니까 요즘에는 이사를 많이 가야지 돈을 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파트를 자꾸 팔고 뭐 이렇게 해야지. 근데 이때 당시는 이렇게 이사를 가는 게 흔치 않았던 건가 봐요. 그래서 부모님으로부터 이런 재산은 물려받지 못했지만 어떤 그런 예술적인 소양, 할아버지 때부터 물려 내려오는 그런 수공업자를, 공예죠, 공예. 이때 당시에는 이제 예술이라고는 안 하고 공예인데 사실 요즘으로 치면은 어떤 상품 디자인이라든지 제품 디자인 이런 거가 바로 이런 공예잖아요. 그래서 이 클림트가 이런 그림도 많이 그렸지만 실제로 저 지난 시간에 에밀리 100명 직원을 둔 기업체 여사장님이시잖아요. 의상실. 에밀리한테 의상 디자인을 막 해주고 그랬어요, 클림트가. 그러니까 이런 예술적 소양 말고도 이런 어떤 제품의 디자인이라든지 할아버지 때부터 물려 내려온 그런 게 소양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 나오는 분리주의 건축물 있는데 제체시온이라고 건축물 설계에도 참여하고 이 클림트가 이게 할아버지 때부터 이어져 왔던 그런 어떤 공업 미술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것 쪽에도 밝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동생도 같이 이 학교에 나중에 들어가게 돼요. 응용미술학교라고 약간 이런 아카데미까지는 아니고 그런 학교인 것 같아요. 이런 공예 같은 거 배우는 그런 학교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 학교를 열심히 다니다가 중간에 돈이 너무 없어서 그만두려고 하니까 교장 선생님이 이렇게 불렀대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한테 저 그냥 미술 교사가 되겠다. 학교를 그만두고 그랬더니 교장 선생님이 너는 미술 교사가 아니라 화가가 돼야 된다, 너는. 그래서 장학금을 줘가면서 공부를 끝까지 시켰다. 뭐 이런 후일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응용 미술 학교를 졸업하고 클림트는
대단하신 분이에요. 회사를 차렸어요. 예술가 컴퍼니. 그래서 세 사람이 이제 동업을 하는데 그 1883년에 이제 졸업을 하면서 동생이에요. 에른스트라고 클림트 동생, 그다음에 프란츠 마치라는 친구 이렇게 셋이서 회사를 차렸는데 이 회사가 엄청난 대박이 나서 굉장히 수익을 많이 올렸어요. 벌써 이미 20대도 되기 전에 엄청난 그 국가 발주를 받아가지고 국가 프로젝트에 무슨 건축물의 벽면 회화 이런 지금 보이시는 이런 거 벽면에다가 그리는 이때 당시는 지난주에도 지난번에도 배웠지만 그 건축물을 설계할 당시 이미 그림까지 옵션으로 다 이렇게 들어가던 시절이잖아요. 그래서 이미 이때 이런 회사에서 이런 국가로부터 발주를 받아서 이런 그림들을 그렸는데 이거에는 이제 그 어떤 이면에 한스 마카르트라는 화가의 죽음이 연관이 돼 있더라고요. 원래 이 사람이 한스 마카르트라는 사람이 오스트리아 비인의 주류 미술계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이제 국가에서 거의 이 사람한테 다 그림을 맡겼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다 국가 그 건축물이라든지 벽면 그림들을 다 그리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죽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 국가의 주문들이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클림트한테 다 몰렸나 봐요. 그래서 이미 클림트가 창업한 이 예술가 컴퍼니가 시대도 잘 맞고 이래서 그 부와 명성을 클림트가 이제 한 몸에 지니게 되죠. 이게 이제 대표적인 그림인데 여기에 지금 GK라고 써 있잖아요. 이 GK가 없으면 이게 구스타프 클림트일 텐데 GK가 없으면 이건 미켈란젤로가 그렸다고 해도 믿을 만큼 굉장히 이제 그 고전주의 화풍 그 사실 그대로 이렇게 약간 그리는 그런 르네상스 시대 이후에 계속 이어져 온 500년간 이어져 온 그런 고전주의 양식을 그대로 답습한 교과서적인 그런 그림이잖아요. 두 명의 남자가 이렇게 약간 그 있고 가운데 이 목가 이 그림의 제목이 목가라는 그림인데 이런 그림 대표작으로 이 건축물 벽면에 이렇게 그렸던 그림이고요. 왼쪽에 그건 뭐예요? 왼쪽에 어떤 거요? 요거 이게 목가라는 뜻이래요. 이게 우리나라 말로 치면 이게 제목 목가 뭐 발음은 제가 모르겠지만 요게 목가. GK 구스타프 클림트 1884년 이렇게 돼 있는 그림이더라고요. 이 유럽 사람들은 보다 보니까 지금 이거 현대 유럽 어떤 사람 집이에요. 제가 뭐 구글링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와서 자기 집에다 이렇게 구스타프 클림트를 이렇게 벽지 같은 걸로 이렇게 해놨나 봐요. 그래서 이거 보고서 저도 큰 집 사면 이런 식으로 하면 멋있잖아요. 이게 아마 여기 요거 깔려 있는 거 보니까 욕실인 것 같아요. 욕실에서 이렇게 나오면서 여기가 파우더룸인 것 같은데 이 그림을 보면서 화장하고 이러는 어떤 유럽 사람의 집입니다. 예. 요게 이제 국가로부터 이제 발주를 받아서 했던 그런 그림인데 제가 잠깐 이 그림을 통해서 그 구스타프 클림트의 이런 창업 스토리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주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가의 어떤 프로젝트를 담당해서 수주를 받아서 클림트가 그 예술가 컴퍼니 회사에서 이런 그림들을 그렸는데 이때 당시 황제가 요제프 1세예요. 근데 이분은 그 영원히 황제를 할 것 같은 그런 사람 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황제가 돼가지고 영원히 계속 죽지 않고 황제를 마치 할 것 같은 그런 분. 그래서 변화를 싫어하고 언제나 이 제국이 계속 유지될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신 분이라서 변화를 싫어했대요. 그래서 이때 당시 이미 수세식 화장실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딴 데는 다 수세식으로 바꿨는데 본인은 계속 수세식으로 바꾸는 것도 싫어하고 그런 분이고 뭐 전기가 들어왔는데도 뭐 전기를 안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그런 걸로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 클림트의 이런 그림들이 너무 만족스러워서 얼마나 클림트가 말을 잘 들었겠어요. 처음에. 나중에는 이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히 바뀌었겠지만 처음에는 그 약간 생활이 힘들고 그랬던 어린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도 어떤 목표가 있으니까 국가의 이런 발주 그런 거를 굉장히 성실하게 임하지 않았나. 그래서 뭐 상금도 받고 훈장도 받았대요. 처음에는. 그래서 요제프 1세가 굉장히 만족스러웠으니까 이런 걸 줬겠죠. 그래서 요 그림이 그 요제프 1세가 이제 그 부르크 극장이라는 거를 새로 지면서 요 그림은 구 부르크 철거 전에 부르크고 이제 나중에 부르크 극장을 새로 만들면서 요제프 1세가 이 아름다운 극장이 이제 철거를 하니까 이걸 역사적인 어떤 사료로
남겨놔라. 그림을 그려라. 근데 이때 당시 사진도 이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제프 1세는 그런 거 이제 별로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라. 구스타프한테 시켜. 그래 했겠죠. 발주를 내렸겠죠. 그래서 구스타프 클림트가 이 그림을 그리는데 저희 이제 그 예전에 제가 교육청에서 계약도 하고 그랬는데 국가나 이런 지자체에서 어떤 발주를 내릴 때 과업 지시서라는 걸 써요. 그럼 과업 지시서에 이제 이 그 계약 상대자는 이런 것들을 해라. 성실히 이행하라라는 지시서를 썼는데 이 지시서 아마 이때도 그런 게 있었겠죠. 요제프 1세가 이 그 브루크 극장 그릴 때 이렇게 그려라고 분명히 지시를 내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림 그리는 사람한테 알아서 그리세요라고 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그리라고 했겠죠. 지시를 내렸겠죠. 그 지시에 충실히 따른 그림이 이 그림이에요. 이 그림인데 보시면 사람들이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있죠. 이게 지금 그 제가 1층만 좀 확대한 건데 요 지금 그 작은 사람들의 얼굴 자세히 보시면 수염, 넥타이, 여자 이 목에 두른 어떤 이런 장식품들까지 굉장히 자세하게 여기 부채 들고 있는 거 보이세요? 이런 것까지 굉장히 자세히 그렸는데 이때 과업지시서에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다 이 빈에서 한 가닥 하는 사람들이래요. 한 가닥 하는 사람들의 명단 쭉 올려놓고선 알아볼 수 있게끔 그려라. 그림 한 장에. 여기에 지금 요건 2층이에요. 2층에도 보시면은 여기 여자분 보세요. 이 손가락 끝 요거까지 이렇게 그렸잖아요. 이 그림을 보면 자기가 자기 알아보겠죠. 예. 이 정도로 그리라고 지시를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클림트는 이게 이제 전체적인 화면 뷰인데 이 건축물도 다 알아볼 수 있어야 되고 철거하기 전 그림이니까 이 건축물을 보면 아 브루크 극장이구나. 사람도 다 알아봐야 되는 거죠. 아, 이 사람 누구? 이 사람 누구? 250명. 지금도 오스트리아 빈에 가면 이 사람들의 이름과 사진이 있는 책이 있대요. 이 그림 안에 있는 사람 책을 판매하는데 그 어떤 그 유튜브 보니까 이 미술 평론가 분이 그 책을 살까 말까 하다가 안 샀다는 250명의 이 사람들이 이렇게 그 다 담겨져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냥 이게 제가 상상하기에는 아 클림트가 자기 스스로 예술가인데 그런 이걸 그리면서 저는 힘들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때부터 마음 안에 어떤 아 나중에는 이거를 깨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계속 움틀거리지 않았을까 이런 걸 그리면서 얼마나 왜냐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인격적으로 만난 적도 없는 사람들을 알아볼 수 있게끔 이 그림 안에 쑤셔 넣었을 것 같아요. 예,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아직까지 그 어떤 그 왕실과 주류 미술계가 원하는 대로만 고전적인 화품을 답습해서 그린 거죠. 아직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 어떤 독립을 하지 않은 이때까지는 그냥 말 잘 듣고 돈 잘 벌어가는 그런 화가였던 거죠. 근데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아 요제프 1세가 요제프 1세가 변화를 싫어하는데 이거 멀쩡하잖아요 극장이 이걸 왜 철거를 할까? 근데 그거 내용이 별로 없어가지고 막 자료를 조사해 봤더니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 등이 있잖아요. 여기 등들이 보이시죠? 이렇게 등. 이게 가스등이래요. 가스로 그러니까 아까 연표에서 제가 이미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발명하기 전에는 이 가스로 등을 했대요. 가스나 그 등유 뭐 이런 둘 중에 하나인데 주로 가스등을 많이 이용을 했는데 이 가스등이 굉장히 화재가 잘 나서 멀쩡한 건물도 10년 이상 못 갔대요. 한 10년 정도 되면 뭔가 화재 때문에 다 그래서 사람도 굉장히 많이 인명 피해, 재산 피해가 많아서 이제는 그 전기가 이제 그 전구가 발명됐으니까 그래서 요제프 1세가 이거는 했나 봐요. 사람들이 죽어서 그런지 어쨌든 그래서 이 가스 등으로 된 건물들을 이제 철거하고 신브루크 극장을 새로 지어서 거기에는 이제 이런 가스 등이 아닌 걸로 그래서 이 가스 등 얘기가 나와서 그 가스 등이 영어로 가스 라이팅이겠죠. 혹시 가스 라이팅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자, 가스 라이팅이라는 말에 관심이 없으신 분은 굉장히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오신 분이라고 축하드립니다. 들어본 적이 없으신 분이 있으신 것 같은데
너 가스라이팅 당한 거 아니야? 아니면 나 지금 가스라이팅 당한 거 아니야? 이런 거를 한 번도 살면서 느껴보신 적이 없다고 하시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사시고 지금 선생님 느껴보신 적 없어.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가스라이팅이 뭐야? 예, 좋은 겁니다. 저는 막 인터넷 검색해서 나 가스라이팅 당한 것 같은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런 적이 굉장히 많거든요. 현타 오고 나중에 생각해 봤더니 이 가스라이팅이 그 가스라이팅 맞아요. 그 말의 어원이 이 가스라이팅인데 요때 1938년에 가스라이팅이라는 연극이 나왔대요. 그 연극의 이제 주 내용은 뭐냐면 이 가스 등은 가스가 이렇게 지금 가스랑 똑같아요. 이렇게 뭐 등을 10개를 켰다고 갑자기 가스가 확 나오고 이런 게 아니죠. 가스는 이제 일정한 그런 양이 이렇게 쭉 나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전구가 10개가 있어요. 10개의 전구가 있는데 지금 5개가 켜져 있어요. 그러면 그 가스의 양을 5개로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5개 전구가 켜지는데 옆방에서 누가 불을 탁 켜면 가스를 뺏어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방에 등이 갑자기 반짝 이렇게 깜빡깜빡거리거나 밝았던 게 약간 어두워지는 거죠. 그래서 옆방에 불을 켰는지 안 켰는지 그냥 등만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아니면 이렇게 갑자기 어두워지면 옆방에 누가 불을 켰나 보다라고 알 수 있는 거죠. 멀쩡한 정신의 인지 능력을 갖고 있는 일반인이라면 옆방에 지금 불을 켰나 안 켰나를 알 수 있어요. 이때 가스 등은. 근데 이게 연극 내용이 뭐냐면 굉장히 돈 많은 여자 뭔가 재산 상속을 받은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의 재산 중에 어떤 보석이 있는데 그걸 훔치려고 일부러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보석 있는 방에 가스 등을 딱 켜면 여기가 약간 어두워지겠죠. 이제 그것 때문에 평상시에 이 여자한테 계속적으로 주입을 시키는 거죠. 그 여자도 모르게. 너 요즘 피곤한 거 아니야? 눈이 좀 침침한 거 아니야? 아니면 그런 거 힘든 거 하지 마. 내가 다 해줄게. 신경 쓰지 마. 집안일은 내가 다 할게. 막 이런 식으로 여자가 뭘 못하게끔 평상시에 계속 어떤 주입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 사람이 가스등을 딱 켜도 여기 반짝반짝 거려도 하녀한테 지금 저거 하녀가 뭐라는 거죠? 주인님 저거 지금 갑자기 가스가 아니야, 아유 잘못 본 걸 거야. 불이 거방 불이 켜지겠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가스라이팅 연극의 주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신기해서 이 구브루크 극장도 이런 가스 등 때문에 이제 새로 건물이 생긴 이런 가스라이팅 당하신 분이 없으실 것 같아서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내용을 이미 이때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이 있었고 현대인들도 그 옛날에 가스라이팅 당한 그 여자분처럼 자신의 의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주입된 그런 상태로 독립적인 어떤 생각을 하지 못하게끔 방해하는 가스라이팅을 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지금도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다. 근데 저는 저희 가스라이팅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도록. 이거 아까 설명드렸고요. 제가 원래 250명 이거를 문제로 내려고 그랬는데 제가 그냥 말을 해버렸네요. 이 안에 사람이 몇 명인가 제가 이거를 이제 내렸는데 그냥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 그림 전까지는 클림트가 굉장히 잘 나가고 돈도 굉장히 많이 벌고 남부러울 거 없이 살았어요. 그 요제프 1세도 뭐 계속 죽을 것 같지 않게 계속 황제로서 계속 잘 나가고 있었으니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30살쯤에 브레이크가 걸려요. 삶에. 근데 이거를 누가 건 거 아니에요. 스스로 브레이크를 딱 밟고 잠깐 멈춰봐. 내 인생 지금 어디로 가는 거지? 라고 클림트가 스스로 생각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있었어요. 인생에. 그 계기로 인해서 이제 클림트는 스스로 반항아가 되는 거죠. 나 이렇게 살면 안 돼 하고 반항아가 되는 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기존에 클림트는 몸살이고 있었죠. 그냥 돈 벌고 몸살이고 있었는데 편안한 삶을 유지하면서 몸살임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몸부림을 치는 그런 계기가 와요. 그래서 누구나 살면서 이런 계기가 올 것 같아요. 근데 그 계기를 어떻게 내가 해석하고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지 않을까. 클림트도 이런 계기를 그냥 그래 뭐 이럴 수도 있지 하고 그냥 넘겼으면 지금 같은 그런 세계적인 화가가 되지 않고 그냥 그 아카데미 풍을 그냥 계속 그리다가 그 당시에는 잘 살았겠지만 하지만 이렇게 몸살임 하고 있다가 몸부림을 치는 계기로 반항을 하게 돼가지고 유명한 화가가 된 거죠. 그 계기가 이제 이런 겁니다.
제가 4가지 키워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의 키워드 죽음이에요. 그래서 그 동생 에른스트 그 같이 동업했던 그 동생이 갑자기 결혼한 지 또 얼마 안 돼가지고 딸까지 있는데 죽게 됐어요. 근데 같은 병으로 아버지도 돌아가셨어요. 뇌출혈. 그러니까 저 같아도 갑자기 동생 같은 병으로 동생 죽고 아버지 죽으면 나도 죽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누구나. 그래서 공포와 불안감에 쌓일 것 같아요. 이건 누구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클림트가 어떤 의지도 없고 열정도 없이 거의 3년 동안 그림을 그리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이때 뭔가 그림을 그리지 않으면서 자기 안에 아까 그 씨앗처럼 품고 있었던 그런 250명을 막 꾸겨 놓으면서 그런 마음의 씨앗들을 이때 키워나가지 않았나. 3년 동안 그림 그리지 않으면서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하고, 그래서 예술가 컴퍼니도 때려치고 의지와 열정 없이 그냥 3년 동안 그림을 쉬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런 어떤 그 자기 스스로 삶의 브레이크를 걸고 이 그 동생과 아버지의 죽음을 통해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어떤 자기 스스로 어떤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을까. 죽음이라는 게 뭔가, 이렇게 그냥 죽고 마는 거면 인생의 의미가 어떤 건가, 이 돈도 명예도 소용없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나. 근데 클림트는 자기 얘기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후대 사람들이 클림트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알 수가 없대요. 그 흔한 뭐 자화상도 그리지 않았고, 뭐 기자가 와가지고 얘기를 해도 물어봐도 그냥 내 그림을 봐라, 그림 안에 내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서 클림트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을 살아가면서 그 자기 인생 속에서 그 질문을 녹여내지 않았나. 그래서 클림트는 아마 이 죽음을 통해서 어떤 삶의 의미를 찾고자 한 것 같아요. 어차피 이렇게 죽을 거면 내가 이 살아있는 기간 안에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고 삶의 의미를 그림을 통해서 나타내야 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이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전통주의 화법에서 이제 독립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래서 클림트처럼 어떤 삶의 의미를 찾고 싶어서 이렇게 클림트를 조사하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삽질이 될 수도 있죠. 뭐 하는 거, 뭐 클림트랑 뭔 상관이야, 지금 바빠 죽겠는데 이런 거 왜 하는 거야 라고 할 수 있지만, 저희가 이렇게 나와서 공부하고 선생님 강의 듣고 그 인문학에 대해서 연구하고 이런 게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누가 보면 삽질이 될 수 있지만 잃어버린 나를 찾는 그런 여행이 아닌가. 그래서 이걸 통해서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서 뭐 너 삶의 의미 찾았어? 라고 물어보면 아직은 찾지는 못했지만 찾고 있는 중이다. 찾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게 또 삶의 의미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도 삶의 의미를 이렇게 찾아가시는 그런 여행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클림트가 그래서 이런 어떤 질문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본 거죠. 내가 이때까지 그 권위에 눌려서 그냥 맹목적으로 그림을 그렸는데 자기가 스스로 이제 브레이크를 걸고 이제 돌아본 거죠. 돌아봤더니 자신의 그림에 자기가 없는 거예요. 내 그림에 내가 없고 내 그림에 어떤 철학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만 없는 게 아니야. 빈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다 없어. 이거 뭐야? 우리 에블바디 다 없어. 이건 아니다. 나만 독립할 게 아니라 같이 용기를 내서 딴 사람들이랑 같이 이제 빈 주류 미술계랑 이제 전쟁을 벌일 건데 나만 할 게 아니라 사람들 모아서 같이 하자. 용기를 내고 우리 같이 나가자. 그래서 분리주의라는 그런 분리주의라는 그런 주류 미술계에서 이제 따로 떨어져서 어떤 학파도 만들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 구스타프 클림트의 독립 이야기를 제가 좀 준비를 했어요. 원래 이제 빈 미술가 협회라는 게 있어요. 저희 지금도 있잖아요. 뭐 무슨 한국 예술 무슨 협회, 무슨 문인 협회, 뭐 다 협회가 있어요. 근데 오스트리아 빈에도 협회가 있는데 굉장히 보수적이고 그 르네상스 이후에 500년간 이어져 온 고전주의 화풍을 그대로 답습하는, 변화를 거부해죠. 근데 이거는 미술가 협회만 거부한 게 아니라 빈 사회 분위기가 이런 분위기. 요제프 1세도 그랬고 빈 사회는 변화가 없는 그 사회적 분위기 자체가 그랬대요. 그래서 이 협회의 구미에 맞춰서 그림을 그려야 되고, 그렇게 그림을 그리지 않으면, 권력에 순응하는 그런 그림을 그리지 않으면 이때 당시 빈에서 미술가로 살아남기가 힘들었대요. 그런데 빈은 이런데 옆 동네는 달랐어요. 프랑스 파리는
지금 빈이 이런 그림을 그릴 때, 고전주의로 그릴 때 프랑스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지 맘대로 그리는, 난 이렇게 그리고 싶어, 이 인상주의. 화가 맘대로 내 인상 내가 그려, 이런 게 유행하고, 또 그거를, 그런 예술가의 자유로운 분위기를 인정하는 분위기였대요, 파리에서는. 그게 이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아르누보. 아르누보가 이 파리에서 이미 유행하고 있었던 거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거 다시 한번 아르누보 한번 더 알아볼게요. 그 우키요에라고 그런 어떤 일본 화풍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화풍은 아니고 판화예요, 판화. 그러니까 그 우키요에를 만들기 위해서 그 약간 공장 시스템처럼 지정이 돼 있어요. 뭐 쓰리라 그래서 이렇게 깎는 사람, 뭐 하는 사람, 그렇게 해서 그 한 번에 여러 장의 그림들을 그냥 그려서 파는 그런 외설적인 그림이 주로 많았었는데, 이런 우키요에라는 미술 형식이 이미 일본에 있었고, 이거는 약간 평면적인 느낌으로 서양은 똑같이 그리는 게 유행인데, 동양에서, 일본에서는 평면적인 느낌으로, 그러니까 약간 미니멀리즘으로 이렇게 버릴 건 버리는 거죠. 똑같이 안 그리고 강조할 것만 강조, 눈만 강조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그리는 우키요에 형식이 있었는데, 이걸 서양에서는 받아들여서 이걸 아르누보라고 했는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일본에서 원래 도자기를 서양에다가 우리 일본 도자기를 홍보하고 싶었는데, 도자기를 싼 거, 종이, 그게 우키요에 종이라고 그랬잖아요. 도자기를 보호하려고 이렇게 종이를 쌌는데 그 종이에 우키요에가 그려져 있었는데, 일본은 원래 도자기를 이렇게 홍보를 하려고 보냈는데, 실제로 유럽 사람들은 도자기는 갖다 치고 그 도자기 쌌던 종이를 막 펼쳐가지고 이거 대단하다고 막 그러면서, 그게 우키요의 그림인 거죠. 그래서 제가 우키요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요게 이제 고흐가 그린 그림이에요. 고흐 그 뒤에 이 탄기 할아버지란 그림인데, 요 뒤에 뭐 보이시죠? 요게 우키요예요. 이미 고흐도 이 일본 그림에 굉장히 감화해가지고 자신의 그림 뒤에 배경으로 우키요에를, 이게 일본 그림이잖아요. 그러면 그 고흐의 그림에 영감을 많이 받았네요. 그렇다고 봐야죠. 예. 그리고 고흐는 또 이 일본에서 영향을 받았고, 이게 아르누보죠, 아르누보. 이 형식이 아르누보 형식인 거예요. 그래서 이 우키요에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우키요에가 요게 원래 일본 정통 우키요에고, 요게 이제 약간 그 현대 애니메이션 같은 거죠. 이게 우키요에인데, 일본이 애니메이션 강국이잖아요. 세계적으로 애니메이션이 엄청나게 일본이 강국인데, 아마 여기 철원에서도 일본에 이거 애니메이션 배우러 간 학생이 몇 명 있는 걸로 알아요. 이 일본 애니메이션이 강국이에요. 그 강국이 될 수 있던 이유가, 이미 얘네는 20세기 초에,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이런 우키요에로 서양에 굉장히 알려져 있고, 요거 자체가 바로 이게 만화가 된 거죠, 나중에. 그래서 요게 지금 우키요에고, 현대판 애니메이션. 요 애니메이션 이름이 하울의 움직이는 성이라는 유명한 애니메이션이에요. 일본 애니메이션을 저희가 이제 귀로 들을 수 있는, 이런 호강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렇게 저희 선생님께서 또 콜라보를 해주셔가지고. 하울의 움직이는 성이 진짜 있는 걸 아시죠? 있어요, 진짜 성이 있어요? 프랑스의 폴만에 가면 도시락 때를 나와요. 아. 프랑스 폴만에 가면은 오작 가게도 있고, 지나가다가 만화에 있으니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얘기가 나온 그 거네요. 저 글자는 중국어예요. 이거 중국어예요? 그렇네요, 진짜 중국어네요. 중국어네. 제가 구글링해서 그냥 급조해서 어저께 갑자기 콜라보를 하느라고 만든 거라서 이거 자세히 못 봤어요. 예, 중국어네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때 당시에 자포니즘이라 그래서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다시 앞으로 넘어와서, 이게 아까 그 고흐 그림이고요. 그렇게 이런 프랑스 옆 동네 파리에서 이미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독일에서도 또 이제 유겐트 스틸이라는, 이건 제가 자세히 공부는 하지 않았지만, 이런 뭐 젊은 예술이 막 활발하게 일어났대요. 그래서 독일에서도 이런 일이나 파리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우리 뭐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의 독립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거를 틀었어야 되는데. 아이고, 깜빡했네. 준비 못한 줄 알았지. 아유. 제가 꽃을 좀. 제가 이거를 배경화면으로 만들어 달라서 만들어 놨는데 이걸 틀지를 않았네. 죄송합니다. 이거 일부러 만들어 놨는데 제가
요거를 이제 그 황금빛 어제 막 저희 이제 만나서 나눈 얘기는 황금이니까 황금빛 색깔 나는 꽃이 뭐가 있을까 해서 유채꽃을 해서 제가 사진까지 해놨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정신이 없어서 연주하시는 동안 이걸 틀기를 원래 했었는데 예, 로딩이 안 되고 있습니다. 동영상인데 예, 시간이 좀 걸리네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클림트가 독립하는 그런 분리주의라는 파를 만들어 가지고 그 전쟁을 선포하는 거죠. 우리 이제 오스트리아 주류 미술계의 그런 고전적인 화풍을 그대로 답습하는 그딴 짓거리 우리 하지 않아. 동지들을 모아서 이제 분리주의라는 걸 만들고 그때 이제 분리주의 동지들이 클림트를 장군이라고 불렀대요. 그래서 그만큼 또 좀 믿음직스러운 정말 전쟁하듯이 클림트에게 장군이라고 불렀을 정도로 정말 전쟁하듯이 그렇게 해서 분리주의 그룹을 만들고 그 새로운 예술로 우리 이제 죄송합니다. 그 오스트리아 빈 사회를 변화시키자라고 해서 했는데 정말 오늘 선생님 강의대로 보수 세력은 쟤네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니 쟤네 그러면서 되게 코웃음을 쳤대요. 되게 비웃고 조롱하고 예, 신문 기사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막 비웃고 조롱하고 난리가 났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변화는 시작이 되는 거죠. 점점 서서히 그 예술계에 클림트의 이런 그 전쟁으로 인해서 기존 주류 미술계에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맨 처음에 클림트가 한 게 뭐냐면 그런 어떤 저희 뭐 독립할 때도 막 독립선언서 뭐 이런 거 막 이렇게 글로 표현하잖아요. 제가 또 글을 좋아하다 보니까 클림트 분리주의도 먼저 잡지를 먼저 딱 만들어요. 우리가 이렇게 독립하려는 그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글로 내용을 써서 그 잡지를 만들어요. 그 잡지가 베르사 크롬이라는 잡지예요. 이게 잡지의 내용인데 벌써 이 그 주류 미술계랑 다른 화풍으로 굉장히 현대적으로 이렇게 잡지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베르사 크롬이 성스러운 봄 이렇게 해서 지금도 이 오스트리아 빈 거기에 대표적인 예술 잡지로 지금 자리매김을 지금은 했지만 이때 당시에는 사람들이 좀 비웃었다고 하지만 이렇게 잡지를 먼저 만들어서 이렇게 잡지 이렇게 표지가 이렇게 제가 쭉 이렇게 모았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잡지 표지만 봐도 굉장히 아르누보, 우키요에 이런 게 딱 보이죠. 벌써 판화처럼 보이고 이런 걸로 잡지 표지를 이렇게 만들어서 했고 여기 지금 보시면 이것도 아까 베르사크롬 잡지인데 여기 고양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고양이 얘기가 나와서 이 구스타프 클림트가 고양이를 굉장히 또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클림트의 고양이 이야기를 한번 준비했어요. 저희가 클림트 하면 딱 떠오르는 거는 에로티시즘이에요. 그래서 클림트 처음에 준비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딱 그 에로티시즘 얘기하시고 그러니까 바로 키스라는 그림이 떠오르면서 여자가 떠오르죠. 클림트가 굉장히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자가 굉장히 많았고 막 그 반나의 모델들이 막 그 아뜰리에 막 돌아다니고 친자 소송 건 사람이 뭐 14명이다 막 이런 얘기가 있다 그랬잖아요. 소송 건 사람만 14명이면 소송 안 걸고 가만히 있는 여자들은 도대체 몇 명이겠어요. 그만큼 고양이도 좋아했대요. 고양이가 한 마리만 키운 게 아니라 뭐 거의 8마리, 10마리가 막 클림트 아뜰리에 막 뛰어다니면서 막 그 그림 막 밟고 막 난리 났는데도 클림트가 그거를 굉장히 고양이를 좋아해서 고양이를 많이 키웠다고 하는데 이게 좋아하는 게 거의 집착 수준이었대요. 그래서 이 클림트가 고양이 오줌을 모았대요. 정말로. 근데 보통 뭐 오줌 뭐 약으로 쓰려고 그랬나? 뭐 이랬는데 그게 아니고 그 스케치나 드로잉 같은 거 할 때 연필이나 이제 목판 같은 걸 하면 그게 날아가잖아요. 연필이 이렇게 날아가는데 그거를 미술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픽사티브라는 게 있더라고요. 날아가지 말라고 뭔가 이렇게 접착시키는 그런 게 있는데 그걸 고양이 오줌으로 썼대요. 클림트가. 근데 실제로는 이게 접착 효과가 없었겠죠. 이게 뭐 그냥 막 그 약간 그림이 오히려 변색되고 망가지는데도 클림트가 그걸 굳이 썼대요. 뭔가 이게 약간 어떤 내가 사랑하는 고양이에 이걸로 하면 뭔가 그런 어떤 약간 미신적인 그런 마음이 있어진 그게 고양이가 나의 그림을 지켜주고 뭐 어떻게 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이 고양이 오줌을 모아서 픽사티브로 써서 그림을 어떻게 잘 해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되게 유명한 일화로 있더라고요. 고양이를 키우고 오줌을 모아서 픽사티브로 했다. 되게 기이한 인물이잖아요.
이분이에요. 옷이 되게 특이하지 않나요? 되게 특이하죠. 이거 에밀리가 만들어준 옷이에요. 에밀리가. 근데 신기한 건요. 속옷을 안 입고 다녔대요. 클림트가. 이 옷을 이렇게 입고 속옷을 안 입고 다녔대요. 굉장히 자유롭거든. 아틀리에에서는 굉장히. 근데 여기 제가 준비를 하지 않았지만 클림트 20대 때는 진짜 딱 그 주류 미술계 잘 보이려고 딱 이거 옷 입고 이거 있잖아요. 이때서부터 그냥 아, 나 이제 진짜 자유인 같지 않나요? 자, 여기 지금 1, 2, 3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거 뭐야? 자, 이거 숫자 1, 2, 3. 자,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제가 선물 준비했다 그랬죠? 자, 제가 선물 준비했는데 자, 문제 나갑니다. 선물을 미리 보여드려야지. 선물을 미리 보여드려야지. 자, 선물. 저도 포함돼요? 그럼요. 자, 선물. 자, 선물이 나갑니다. 선물이 나갑니다. 자, 1, 2, 3 중에 제가 좋아하는 사람 번호 이름. 저요. 네, 말씀해 주세요. 2번 무라카미. 저 3번 헤르메스. 자, 2번 정답. 자, 2번 정답. 자, 근데 이걸로 해주세요. 이거를 탐내시는 분이 많으니까 일단 이걸 받으시고 마지막으로. 헤르메스 아닌가? 자, 3번은 미셸 푸코. 아, 미셸 푸코예요. 예, 미셸 푸코. 2번 무라카미 하루키. 예, 1번. 지난. 숙제 너무 자, 그 문제를 좀 다양하게 다음 시간에 이거를 탐내시는 분이 많으니까. 예, 이걸 탐내시는 분이 많아서 다음 문제는 좀 형평성으로, 이거는 너무 주관적인 문제니까 다음은 좀 객관적인 문제로. 이 인터넷에 보면은 이렇게 고양이를 사랑한 예술가가, 이 고양이가 사실은 이 중세 시대 때요, 여자들이 고양이를 좋아했다는 이유만으로 마녀 사냥에 끌려가서 죽임을 당한 사람이 되게 많아요. 이게 고양이라는 동물 자체가 원래 개는 굉장히 충성스럽잖아요. 여기 제가 준비 안 했지만 지난주에 한번 우리 개 그림 보지 않았나요? 그 개가 되게 순종적이라서 귀족 그림에 보면 꼭 개가 나와요. 이렇게 귀족들 그림에 자화상 같은데, 초상 같은데 보면 개가 나오는데 그 개가 충성을 의미하는 거, 그 귀족의 그 귀품을 더 올려주는. 근데 고양이는 아마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고양이라는 것 자체가 주인을 잘 안 따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술가나 이런 문인들이 굉장히 고양이를 굉장히 좋아했대요. 클림트도 굉장히 좋아하고. 의외로 고양이를 좋아하는 또 화가나 이런 그 예술가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클림트도 이렇게 고양이를 좋아했던 기인입니다. 이 건물이 아까 잡지 나왔잖아요. 잡지만 가지고 안 되는 거죠. 야, 잡지만 가지고 우리 안 되니까 뭐 하나 우리 상징적인 거 하나, 자본 투입해서 야, 하나 줘. 돈이 궁한 모임이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아니, 돈이 없는데 이런 거 어떻게 줘. 이게 지금 제체시온이라는 전시관인데 전시관을 만들었어요. 클림트가 자본을 투입해서. 잡지보다도 더 상징적으로, 지나간다 저거 뭐야? 분리주의래? 뭐 저런 전시관이 있어? 이거죠. 원했던 게. 그래서 이렇게 건물을 제체시온이라는 전시관을 만들어서 이 전시관에 딱 자신들의 작품도 전시하고 자신들의 이런 그런 그 상징적인 자신들의 그 분리주의에 대한 그걸 상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건물을 아예 하나 졌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빈사에는 아까 저기 브루크 극장 나왔잖아요. 굉장히 화려한 건물이 유행이고 이런 거는 뭐야 지금 야 저거 뭐야 저거 이거 뭐야 사람들이 지금 봤을 때는 굉장히 무슨 어디 갤러리나 백화점처럼 되게 멋있어 보이지만 그때 당시 사람들은 이걸 보고 굉장히 조롱했대요. 건물이 저게 뭐냐. 그냥 화려한 장식도 없고 이렇게 그냥 금색깔로 이렇게 딱 있는 간단한 이런 걸 보고서 그냥 입방채 네모 반듯한 거 보고 사람들이 굉장히 조롱했다고 합니다. 여기 지금 여기 잘 보이진 않는데 여기 금 색깔로 무슨 글씨가 써 있는데 이 글씨가 시대에는 예술에는 자유를 제가 여기 한글로 써놨죠. 이 글씨래요. 이거를 딱 자신의 분리주의의 모토를 캐치프라이즈로 딱 여기다가 정면에다가 딱 써놓은 거죠. 시대에는 예술에는 자유를. 우리 앞으로 그 주류 미술계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운 예술을 하겠다는 그런 걸 아예 대문짝만 이렇게 딱 써놨습니다. 그 건물 자체. 이 건물을 조금 자세히 보시면 여기에 클림트가
아까 말씀드렸죠. 에밀리 그 드레스도 디자인하고 약간 공예 미술에도 관심이 많아가지고 클림트가 이렇게 그 아까 그 제체시온 전시관을 스케치한 거, 뭐 설계자는 따로 있긴 하지만 설계에 참여했다는 그런 증거로 이렇게 스케치도 했다고 그래요. 굉장히 이제 파격적인 이 설계에 클림트도 같이 참여를 했다, 뭐 이런 거고요. 여기 이제 보시면은 그 어떤 클림트의 이런 상징적인 건물 여긴 측면이고요. 아, 정면에서 약간 틀어놓은 사진이고, 요게 이제 정면 딱 입구에 들어가는 입구에 이렇게 메두사예요. 메두사의 두 상이 딱 3개가 있어요. 좀 무섭죠. 하나만 있어도 무서워. 예, 하나 좀 무섭죠. 이게 자신들의 전투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의미가 있대요. 회화, 건축, 조각 이렇게 3개의 의미. 그래서 3개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회화, 건축, 조각에 있어서 분리주의를 이루겠다. 이 3개의 요소가 그 통합된 그런 창조적인 작품 활동을 하겠다. 우리 전시관에서는 이런 것들을 전시하고 이런 걸 받아들이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회화, 건축, 조각에 3개의 메두사 머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약간 이렇게 천정에서 보면 아까 이렇게 동그란 모양이 있었잖아요. 이게 이제 금 색깔로 이렇게 돔 장식이라 그러잖아요. 돔 장식으로 이렇게 했는데 멀리서 보면 뭐 어떤 건물 자체가 이렇게 마법에 걸린 듯하게 금색으로 이렇게 해놓은 건데 이거 엄청 조롱받았대요. 우리가 볼 때는 되게 멋있잖아요. 금색깔로 막 여기도 금색, 여기도 금색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볼 때는 멋있는데 그때 당시 사람들은 이거를 야 황금 양배추야 이랬대요. 야 이거 황금 양배추냐? 막 이렇게 양배추라고 놀렸대요 이거를. 그때 당시 사람들은. 그리고 이게 이제 약간 돔 양식이니까 저거 구세주 무덤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비아냥 걸리고 되게 놀림을 많이 받았다고 해요. 근데 실제로 요거는 이제 금색으로 표현한 거고 이 조각이 3,000 조각이래요. 근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 안에는 약간 금색 아닌 거 있죠. 초록색으로 보이는 게 이게 밖에서 볼 땐 금색이고 이 건물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천정을 보면 건물 안에서 천정을 보면 초록색으로 보인대요. 이거 약간 이중적인 그런 느낌을 주려고 초록색과 금색을 이것도 어떤 뭐 예술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까지는 제가 조사를 못했는데, 네, 그런 식으로 지금 안에서 보면 초록색, 바깥에 보면은 금색이고 여기에 잘 표현은 안 돼 있지만 열매도 있대요. 빨간색, 예, 열매도 있고 그 열매 같은 것까지 다 이렇게 표현해서 나름 엄청 이 공을 들인 건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이거를 돔 양식으로 한 거는 우리가 그 새로운 예술의 성전 같은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슬람 그 모스크 돔 양식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시관을 만들었으니까 전시회를 해야 되잖아요. 전시회를. 그래서 이 뭐 첫 번째 전시회도 있었지만 두 번째 전시회가 좀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전시회에 이 클림트가 리더답게 굉장히 이 분리주의의 그 상징적인 의미와 맞는 그런 작품을 하나 딱 내놔요. 그 작품이 팔라스 아테나라는 작품이거든요. 근데 요거는 그냥 동상이고 제가 그냥 가져왔고 이미지로 가져왔고 이 아테네가 여신이잖아요, 여신. 그래서 이 작품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 여신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잠깐 드리려고. 아테나는 그 제우스의 딸이에요. 근데 제가 나무 위키를 보니까 제우스의 적장녀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뭐야, 적장녀가? 적장자는 들어봤는데 적장녀가 뭐야? 적장자는 뭐 사극 같은 데서 많이 나오잖아요. 적장자. 정실 부인에게서 난 첫 번째 아들 적장자고, 적장녀는 첫 번째 정실 부인에서 난 자식이 아들이 아닐 경우에 딸일 때는 적장녀라 그런대요. 근데 제우스가 우리 흔히 헤라가 부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앞에 헤라는 3번째 정실 부인이고 첫 번째, 두 번째 정실 부인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실 부인은 한 명이죠. 헤라는 3번째 부인이고 정실 부인은 메티스고 두 번째는 테미스, 헤라는 3번째 부인이래요. 근데 첫 번째 정실 부인의 첫 번째 딸이 바로 아테나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그 올림푸스의 뭐 12지신 그런데 있는데 그런데 한 명의 신이고 의미가
좋은 의미는 다 갖다 붙였더라고요. 아테나에. 뭐 정의의 여신, 지혜, 지성, 이성, 전쟁의 여신, 평화. 전쟁의 여신인데 또 평화의 여신이래요. 뭐 하여튼 온갖 좋은 의미는 다 갖다 붙인 그 여신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하잖아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도 여러 나라가 있는데 그리스 안에 아테네가 이제 수도인데 그 수도의 수호신이 바로 이 아테나래요. 근데 뭐 지금은 그 그리스가 정교회를 믿기 때문에 뭐 그냥 수호신이라 그래도 별로 쳐주진 않지만 이 원래는 그 정통 그 로마 신화에서 봤을 때는 아테네의 그런 수호신이고 이게 약간 재미난 게 뭐냐면 왜 클림트가 이 아테나 여신을 가져왔냐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원래 이제 그 신탁이라 그래서 그 제우스가 이제 첫 번째 부인에서 첫 번째 딸을 이제 딸인지 아들인지 몰랐을 때 신탁을 받았는데 너한테서 나오는 첫 번째 애가 너를 이제 물리치고 다른 뭐 이제 신 중에 신이 될 거다라는 그런 비슷한 신탁을 받아서 제우스가 첫 번째 애가 나오면 안 돼. 뭐 이렇게 생각을 해서 메티스가 이제 자기 부인인데 이 신들이 장난치잖아요. 신들이 이제 메티스 야 우리 게임 하나 할까? 자기 부인 앉혀놓고 누가 더 작게 변신하나 변신 게임 했는데 이제 메티스가 파리로 변한 거죠. 나 파리까지 변할 수 있어. 그래서 파리로 변했는데 치사하게 제우스가 개구리로 딱 변해서 혹 잡아먹었대요. 부인을. 혹 이런 신탁이 무서워서 부인을 잡아먹었는데 이미 메티스의 뱃속에 아테나가 있었던 거죠. 근데 제우스 뱃속에서 메티스도 크고 아테나도 컸는데 어느 날 막 제우스 머리가 쪼개질 듯이 아픈 거예요. 머리가 막 깨질 듯이 아파가지고 그 제우스 아들 중에 헤파이스토스라는 아들이 있어요. 대장장이의 신 헤파이스토스라는 아들을 불러다가 야 머리 아파 죽겠어 이것 좀 어떻게 해봐 그랬더니 제가 도끼로 깨드릴게요. 그리고 도끼로 신들의 얘기니까 도끼로 제우스 머리를 탁 쪼갰는데 거기서 갑자기 탁 제우스 머리를 탁 쪼갰더니 이 완전 무장 그 우리 군대에서 완전 무장이라죠. 아테나가 성인이 완전 무장한 상태로 제우스 머리에서 쭉 나왔대요. 이거 약간 분리주의랑 의미랑 좀 맞지 않나요? 분리주의라는 것도 주류 미술계를 쪼개고 나와서 그러니까 그 제우스 신에서 쪼개서 나온 아테나처럼 어떤 전쟁의 신이잖아요. 또 아테나가 제우스 머리를 쪼개고 분리돼서 나와서 전쟁을 하겠다. 이게 약간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구스타프 클림트가 이 아테나를 그리고 그거를 상징적인 의미로 전시회에 내놨던 게 그 그리스 로마 신화 안에 이런 어떤 제우스 머리를 쪼개고 나온 신, 전쟁의 신, 뭐 이런 의미가 있어서 아테나를 그리지 않았나 싶어서 이 로마 신화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아버지 머리를 쪼개고 나온 엄친딸, 엄친딸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분리주의의 상징적인 의미, 쪼개고 나왔다. 뭐 전투, 전략의 신, 뭐 이런 의미 때문에 구스타프 클림트가 아테나를 그리지 않았나. 이건 이제 원래 주류 미술계에서는 아테나를 만들어 봐라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야겠죠. 이렇게 만들어야겠지만 구스타프 클림트는 아테나를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지금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 이 아테나는 이 투구를 어떻게 썼죠? 왜 이렇게 썼을까요? 그냥 이거 제 생각인데 머리 망가질까 봐. 이것도 우리 모자 쓸 때 꾹 누르면 머리 망가지잖아요. 머리를 망가뜨리지 않으면서 최대한 머리 헤어스타일은 살리면서 투구는 써야 되겠죠. 근데 여기 보세요. 클림트가 그린 아테나. 얼굴 확! 나 진짜 전쟁할 거야. 너네 다 죽었어. 창 잡은 이 손길을 한번 보세요. 창 잡은 손길. 창을 슬쩍 들었어, 이렇게. 이거 전쟁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슬쩍 이렇게 들은 거고, 이 여자를 보세요. 이 여자도 그렇고. 여기. 이 아테나는 창을 팍 이렇게 들었잖아요. 지금 막 진짜 이제 전투에 투입될 사람. 완전 무장한. 그리고 갑옷. 여기 지금 얘네들은 이거 여기서 좀 보시면 갑옷도 여기 갑옷이 프릴이 있어. 갑옷에 프릴이 있어. 이건 갑옷이 아니잖아요. 여기 지금 이 그래서 갑옷, 황금색 갑옷 딱 진짜 그 눈빛 보세요. 눈에서 레이저.
레이저를 딱 쏘고 있잖아요. 이 레이저를 보면서 이렇게 딱 입을 딱 오므리고 있죠. 나 분리주의 전투에서 승리할 거야. 이런 그림을 클림트가 그렸습니다. 굉장히 재밌죠. 그래서 지금 벌써 포즈에서 되게 위협적인 그런 위협적인 포즈를 그리고 가운데 여기 장식 한번 보시겠어요, 이거? 이거 메두사 아까 저희 제체시온에 메두사 두상 3개가 있었잖아요. 메두사 이렇게 그림을 보면 메두사가 또 게다가 메롱을 하고 있어요. 이거 약간 하도 이제 클림트도 자꾸 속된 말로 좀 빡치지 않았을까. 나름대로 멋있게 했는데 뭐 양배추 아까 그 멋있게 그 황금빛으로 했는데 뭐 황금 양배추다 뭐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이 메롱을 한 것 같아요. 반사 우리 누가 장난치면 반사 너도 당해봐 이런 식으로 메롱을 표현한 것 같고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면 오른손에 작은 이렇게 누드 뭔가 이게 그 승리의 신 미켈이에요. 어제 저기 이순신 장군 얘기하면서 그 최태성 선생님이 이러더라고요. 이순신 장군은 이겨놓고 싸운다. 뭐 이런 표현을 하시는데 클림트도 이미 승리의 신을 한 손에다가 놓고 승리해 놓는 거죠. 승리를 이미 손에다가 놓고 싸우는 거예요. 여기 승리의 신을 갖다 놓고 싸우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약간 분리주의자 이때 분리주의에 있는 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아테나로 변신해서 다 같이 한번 싸워보자라는 이런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 분리주의의 그런 정신을 이 그림에 다 녹여놓은 것 같아요. 모든 그런 정신들을 다 녹여놨다는 그런 저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이것도 다른 여기는 투구는 좀 썼지만 살짝 썼지만 얼굴을 가리진 않았죠. 이 아테나가 여러 가지 그림도 있죠. 이것도 또 다른 아테나인데 얘는 보세요. 손이 벌써 이게 살짝 잡았어요. 창을. 이게 전쟁하겠다는 의미예요. 프릴 달린 이런 거. 여기 보세요. 지금 머리 망가질까 봐 이렇게 위로 쓴 것들. 지금 여기 제가 비교를 해놨어요. 벌써 이 투구 장식만 봐도 전쟁에 의지가 없는 이 손짓 여기 벌써 손짓 다르고 배경도 다르죠. 배경은 여기 밝은 배경인데 여기는 어두운 배경. 갑옷도 프릴 있는 갑옷 이런 식으로 아테나를 표현했는데 클림트는 이렇게 표현한 거죠. 정말 전쟁할 거라는. 예, 키스를 갈 건데 다음 시간에 키스를 보러 가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키스를 보러 가겠습니다. 네. 너무 잘하시고 계세요. 감사합니다.